농민에서 천하인이 된 인물 도요토미 히데요시. 첫 번째, 히데요시의 출생과 출세. 히데요시의 출생과 어릴 때의 행적에 대해서는 수수께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의 전반의 생을 알 수 있는 1차 사료는 전혀 없고, 지금에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는 에도시대 때 만들어진 태합 소생기가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태합소생기에 의하면 히데요시는 1537년 오와리국 아이치군의 나카무라라는 마을의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후 1543년에 아버지가 사망하자 어머니는 재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히데요시와 계부는 사이가 좋지 않아 집을 나와 유랑기를 떠났습니다. 그 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스루가 이마가와 가문의 가신이었던 마츠시타 밑으로 들어가 그를 모셨습니다. 이곳에서 몇 년간 보낸 뒤 히데요시는 마츠시타 가문에서 나와 오와리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554년 18세경 노부나가의 집신 담당으로 일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히데요시가 노부나가의 집신을 가슴으로 품어 따뜻하게 만들었기에 노부나가가 그를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은 엄청 유명한 이야기이지만, 이것은 에도 시대에서 이어진 그림체 태압기에 있는 것으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18세경부터 노부나가를 모셨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노부나가가 당주의 자리를 물려받은 것은 1552년이기에 노부나가가 아직 자리를 잡기 전에 그를 모셨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오케하자마 전투가 발발하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당시에 아직 오와리국도 통일하지 못한 노부나가가 스루가를 다스리는 대다이묘 이마가와 요시모토를 물리쳤습니다. 이 전투에 히데요시는 아시가루로서 참가했다는 기록은 있지만 그 이상의 것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1561년에 히데요시는 네네라는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히데요시는 신분이 미천하였기에 네네의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은 두 사람의 결혼을 상당히 반대하였지만, 당시에는 드문 연애 결혼에 성공하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평생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도요토미 정권의 엄청난 재앙이 되었습니다. 결혼 후 히데요시는 출세를 거듭해 나아갔습니다. 이 무렵 오다 가문은 1567년까지 미노의 사이토 도우상과 전투를 하고 있었으며 1567년에 겨우 물리치고 미노를 평정하였고, 이 전투에서 히데요시는 무공을 세워 출세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럼 히데요시가 어떠한 활약을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서노마타 이치야조 전설입니다. 노부나가는 사이토 가문과의 전투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서노마타의 성루를 쌓기로 하였습니다. 사쿠마 노부모리와 시바타 카츠이에가 나섰지만 이것을 안 사이토의 공격으로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히데요시가 단 하룻밤에 서노마타의 성루를 쌓은 덕분으로 사이토 가문과의 전투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히데요시는 미노의 산중에 미리 발채를 해둔 나무를 서노마타의 상류에 두었습니다. 사이토군은 성루가 완성되기 직전에 공격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방심을 하고 있던 찰나에 히데요시는 준비해둔 목재를 강에 흘려보내
하룻밤만에 성루를 만들었습니다. 현대 건축용어로 설명하자면 조립식 주택을 만든 것입니다. 히데요시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부나가에게 큰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역시 그림책 태압기에만 적혀있는 것이어서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567년 전후부터 그의 이름이 문서에 오르내리고 있었고 노부나가의 유력가 신으로서 활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설은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고는 해도 사이토 가문과의 전투에서 히데요시가 엄청난 활약을 한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 후 민호를 평정한 노부나가는 아시카가 요시아키라는 인물을 모시며 교토에 들어갔고 노부나가의 도움으로 아시카가 요시아키는 15대 쇼군으로 취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 노부나가는 교토에 신이 많은 부하에게 행정 등의 일을 맡기고 즉시 민호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교토에 남은 부하는 니와 나가히데, 아케치 미츠히데, 히데요시 등이었습니다. 이 무렵에 히데요시는 그만큼 노부나가의 신임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부나가는 1570년에 에치젠노 쿠니의 아사쿠라 요시카게를 토벌하기 위해 출진을 했습니다. 이 전투는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되어 아사쿠라 가문이 멸망하는 것도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 타이밍에 북오미의 아자이 나가마사가 노부나가를 배신하여 노부나가는 남북으로 협공을 당할 매우 위험한 지경에 처했습니다. 이때 히데요시와 미츠히데 등은 신가리를 맡아 노부나가를 겨우 탈출시켰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히데요시가 어떻게 싸웠는가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자료를 보아도 카네가사키 테러에서 신가리를 담당한 사람으로 히데요시가 등장합니다. 노부나가의 아사쿠라 요시카게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자 노부나가의 적대 세력이 일제히 노부나가 포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아자이, 아사쿠라, 혼간지, 미요시 가문, 록카쿠 가문 등이 노부나가를 둘러싸듯이 포위망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히데요시는 요코야마 성이 무장으로 발탁되어 아자이가 있는 오다니 성을 바로 코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노부나가 포위망으로 힘들어하는 와중에 전국시대 최고의 무장으로 알려진 카이에이 호랑이 타케다 신겐이 동맹을 맺고 싶은 노부나가를 배신하고 노부나가의 동맹자인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영토를 공격했고 노부나가는 일생일대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573년 2월 쇼군 아시카가 요시아키가 노부나가는 적이 너무 많아서 의지를 할 수 없다고 하며 노부나가와 등지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노부나가는 가문이 망할지도 모르는 초위기 상황에 처했지만 역시 천하인이 될 사람은 하늘의 운도 따르는 법입니다. 전국 무쌍인 신겐이 4월에 병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부나가 포위망은 느슨해지기 시작하였고 노부나가는 자신을 배신한 쇼군 아시카가 요시아키를 교토에서 추방해버렸으며 무로마치마쿠는 멸망하였습니다. 쇼군이 사라졌기에 누군가 대신하여 키나이를 지배할 사람이 필요했고 그것을 노부나가가 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노부나가는 천하인으로 기나이를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카가 요시아키는 교토에서는 추방되었지만 이후로도 반 노부나가 세력으로서 계속 활동을 하였습니다. 신겐과 쇼군이 사라지자 노부나가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여 단숨에 공세로 나섰고 8월에는 아사쿠라, 9월에는 아사히 가문을 멸망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부나가는 이 전투에서 공을 세운 히데요시에게 아사히 가문의 영토를 맡겼습니다. 이 무렵 히데요시는 성을 키노시타에서 하시바로 개명했습니다. 1573년 히데요시는 아사히 영토도 통치하게 되었고 개명도 하였기에 큰 정기가 된 1년이었습니다. 2년 후인 1575년에 히데요시는 아사히 영토의
비와 호수 상기슭에 나가하마성을 세워 이곳을 본거지로 삼았습니다. 농민 출신인 히데요시가 39세 때 마침내 자신의 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또 이해에 노부나가의 청구에 의해 도정으로부터 치쿠젠노감이라는 간직을 받았습니다. 히데요시의 출생과 출세에 대한 명확한 일사사료가 없지만 이 정도가 그의 전반기의 일생이었습니다. 농민에서 천하인이 된 인물 도요토미 히데요시. 두 번째, 츄고쿠 공격. 히데요시가 나가하마성을 세운 것은 1575년이었지만 다음에 1576년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갔습니다. 모오리와 우에스기, 타케다, 홍간지, 호조 등이 일제히 노부나가에게 적대감을 표현했습니다. 타케다와 홍간지는 원래 싸우고 있었지만 여기에 우에스기와 모오리가 더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확대를 해나간 노부나가의 영토와 이 두 사람의 영토가 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이에 끼인 다른 다이노들은 어느 한쪽을 택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576년에 노부나가로부터 추방을 당한 아시카가 요시야키는 모오리의 보호하에 들어갔고 그는 우에스기와 모오리에게 노부나가를 치도록 부탁을 하였습니다. 노부나가에게 추방을 당한 몸이었지만 쇼군직은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다른 다이묘들에게 노부나가를 칠 대명물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노부나가 입장에서는 전선이 상당히 광범위하였기에
자신이 모든 것을 담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자신이 신임하는 유력가신을 보내 사령관으로서 임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우에스기는 시바타 카츠이에, 모오리는 히데요시에게 맡겼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리마의 쿠로다 간베에는 본인의 성인 히메지 성을 히데요시에게 제공하며 추고쿠 공격을 도왔습니다. 이렇게 공략하는 중에 히데요시는 호우즈키 성을 함락하였고, 이 성은 모오리와 오다의 최전선의 경계 지점에 있었던 곳이기에 그 의미는 상당했습니다. 히데요시는 아나고 가짜이사와 야마나카 유키모리에게 성을 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리마노 군인은 오다 세력에 의해서 평정된 것처럼 보였지만 노부나가의 영토 내에 있던 비키성을 빼앗겼습니다. 비키성은 히데요시의 서쪽에 있고 동쪽은 모오리가 있었기에 협공을 당할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키성을 탈환하려고 히데요시는 출전하였지만 이 찬스를 모오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모오리의 대군은 이 틈을 타 호우스키 성을 공격하였습니다. 히데요시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비키성 쪽이 중요했기에 호우즈키 성을 포기하였습니다. 이 싸움으로 아나고 가짜이사는 할복을 하였고 야마나카 유키모리는 전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쿠로다 간베가 서쪽에서 공격해온 모오리의 수군을 노부나가의 장남인 오다 노부타다의 원군동에 의해 격퇴를 하여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고, 덕분에 하리마에서 히데요시의 세력은 재차 커졌습니다. 이후 1580년에 히데요시는 겨우 미키성을 함락할 수가 있었습니다. 2년이나 걸렸지만 그만큼 미키성의 수비가 막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시기에 오다 가문 내부에서 아라키 무라시기라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무장의 반란이 일어났고, 이 반란의 영향으로 추고쿠 지방의 민심은 모오리 쪽으로 기울였지만 히데요시의 눈부신 활약으로 추고쿠 지방은 평정되었습니다. 노부나가는 이러한 히데요시의 공적을 높이 사서 하리마와 타시마노 군이 두 나라를 맡겼습니다. 그 후 히데요시는 바로 옆나라의 이나바노 군이를 공격했습니다. 히데요시는 이곳의 도토리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시장과 성화마을을 불태우고 보급로를 차단하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도토리성의 서쪽에 있는 우에지성도 오다파였기에 도토리성은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던 야마노 토요군이나 항복을 하였고 히데요시는 히메지성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키카와 모토하루가 우에지성을 공격하자 도토리성 안의 사람들은 히데요시에게 항복한 야마나 토요쿠니를 주방하고 모오리에게 새로운 무장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자 모오리는 키카와 츠네이에를 파견하였습니다. 이 당시의 도토리성은 절망적인 상태였지만 모오리는 동료를 부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키카와 츠네이에를 보냈습니다. 물론 그도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도토리성에 들어갈 때는 전쟁에 피하여 목이 잘렸을 때 넣는 총을 지참하였다는 일화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항복했으면서도 계속 반항하는 도토리를 히데요시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보급로 차단 작전을 펼쳤습니다. 미리 비싼 돈을 주어 도토리성으로 보급되는 쌀을 구입하였기에 도토리성 밖의 주민들은 쌀을 구하기 위해 성 안으로 피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성 안에는 식량은 부족하고 사람은 미어 터지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도토리성 안은 아비규환의 상태로 가축은 물론 말, 소까지 잡아먹었고 심지어 죽은 사람의 시체까지 뜯어먹는 지경에 이르자 키카와 츠네이에는 항복할 테니 성 안의 사람들은 살려달라는 조건을 내걸었고 히데요시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히데요시는 앞의 비키성도 병참 공격으로 함락을 했기에 히데요시가 추고쿠 공격을 할 때의 기본적인 전략은 병참 공격이었습니다. 공격을 받는 쪽에서는 힘이 들고 괴롭기에 히데요시가 죽도록 믿겠지만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한 돈과 시간이 들지만 자신들의 병력을 피해 없이 지킬 수 있는 장점은 있었습니다. 드디어 추고쿠의 세 나라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히데요시를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기에 지금의 효고현, 도토리현, 오카야마현 전체가 히데요시 세력하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히데요시를 인정하지 않은 비추의 모오리의 거점인 비추 타카마츠성의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타카마츠성 주변은 강이 흐르고 있었기에
강에 제방어사 물길의 흐름을 타카마츠 성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성은 침수는 되지 않았지만 거의 물 위에 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순조롭게 공격을 하던 중에 교토에서 터무니없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 번째, 치우고쿠 대회군과 야마자키 전투. 히데요시가 비츠, 타카마츠성 수공을 하자 모리의 본군 5만 명이 원군으로 달려왔습니다. 이 숫자는 히데요시가 말한 것으로 실제는 10,000명 정도라고 하지만 그래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히데요시는 만전을 기하기 위해 1582년 5월 15일에 노부나가에게 원군을 요청했고, 노부나가도 5월 17일에 아케치 우찌히데에게 추고쿠로 향하게 하였으며, 노부나가 자신도 29일 추고쿠 원정 준비를 하기 위해 교토의 혼노지라는 절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이미 서쪽의 추고쿠로 향해야 할 아케치가 교토의 혼노지로 와서 모반을 일으켜 노부나가는 사망하였습니다. 이것을 혼노지의 변이라고 합니다. 노부나가는 49세, 히데요시는 46세였습니다. 히데요시가 혼노지에 변을 한 것은 6월 3일 밤이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썰이 있습니다. 유명한 일화로는 아케치 우찌히데가 혼노지에 변해서 노부나가를 죽인 뒤 모리에게 나와 협력하지 않겠는가? 라는 편지가 우연히 히데요시 군에게 들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도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히데요시는 이 소식을 안 다음 날 4일 재빨리 모리와 화평을 체결하였습니다. 했습니다. 모리는 수공으로 힘든 와중이었고 모리의 뒤에는 큐슈의 세력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기에 히데요시의 화평 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 후 히데요시는 미츠히데를 치기 위해 전군을 미츠히데가 있는 키나이로 진군시켰고, 이것이 이른바 치유고쿠 대회군입니다. 치유고쿠 대회군은 엄청난 스피드로 키나이로 돌아갔기에 많은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본의 수많은 사료를 살펴보았지만 책에 따라서 일정이나 여정이 다른 경우가 많아서 무엇이 사실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일본에서는 이 대회군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으니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비츠 타카마츠 성에서 히메지 성의 거리는 약 90km이고 타카마츠 성에서 출발한 것은 5일입니다. 하루 만에 히메지 성에 도착하기에 상당한 강행군이었습니다. 예전의 대하 드라마를 보면 히데요시도 맨발로 히메지 성까지 뛰는 장면이 있지만 실제로는 말을 타고 먼저 히메지 성에 도착을 하여 앞으로의 계획과 정보 수집을 한 후 9일에 히메지 성에서 나왔습니다. 히데요시는 노부나가는 아직 죽지 않았다고 하며 아군들의 분발을 촉구하였습니다. 치유고쿠 대회군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스피드라는 말을 자주 하지만 실제의 거리를 보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한창 전투 중에 즉시 화평을 맺고 바로 아케치 우치히데를 치기 위해 출발을 한 것은 마치 노부나가의 죽음을 예견대로 한 듯이 완벽하였습니다. 그래서 치유고쿠 대회군에 대한 여러 썰이 난무하고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비츠 타카마츠 성에서 5일에 출발하여 13일에는 교토의 야마자키라는 곳에서 미츠히데군과 부딪혔습니다. 야마자키 전투의 시작입니다. 이 전투 전에 6월 4일에 시코쿠 공격을 할 예정이었던 노부나가의 삼남 오다 노부타카군과 니와 나가히데군이 히데요시에게 합류하였습니다. 히데요시군은 군사가 늘어났지만 미츠히데군은 오히려 군사가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함께했던 친구 호소가와 후지타카와 쯔스이 준케가 배신을 하여 히데요시로 붙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양군은 비가 내리는 속에서 야마자키에서 격돌했지만 병사수에서 압도한 히데요시의 승리, 패배한 아케치 우치히데는 쇼리우지 성으로 도망갔지만 거기서도 쫓겨나 자신이 원래 머물렀던 오음미의 사카모토 성으로 철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케치 우치히데는 오치무샤가리에 붙잡혀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미츠히데는 혼노지의 변을 일으킨 단 10일 만에 사망하였습니다.
네 번째, 키오스 회의와 시스가타케 전투. 혼노 재변이 일어난 6월 말, 오다 가문의 유력 가신들이 모여 키오스 성에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혼노 재변에서 노부나가뿐만 아니라 이미 가족을 이어받은 장남 노부타다도 사망을 하였기에 후계자 문제와 아케치 미쓰일의 영토 분할 문제로 보였던 것입니다. 대하 드라마나 소설 등을 보면 이 회의에서 시바타 카츠이에가 노부나가의 삼남 노부타카를 밀고 히데요시가 노부나가의 손자 즉 노부타다의 아들인 삼보오시를 밀면서 서로 대립하는 듯이 나옵니다. 실은 그런 일은 없었고 삼보오시를 정식 후계자로 정하고 큰 분쟁이 없이 회의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삼보오시는 이때 3살이었기에 당연히 당주의 역할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보오시가 성인이 될 때까지 누군가 당주 대리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노부나가의 차남 노부카츠와 삼남 노부타카가 분쟁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분쟁은 해결될 기미가 없자 우선은 삼보오시를 당주로 하고 하시바 히데요시, 시바타 카츠이에, 니와 나가이데, 이케다 츠네오키 4명의 중신이 서로의 의견을 맞추어 오다 가문을 경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이 키오스 회의의 결정에 자신이야말로 당주 대리로 적합하다고 생각한 오다 노부타카가 반기를 들었습니다. 삼보오시는 아츠지성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오다 노부타카가 강제로 본인의 거성인 기우성으로 데리고 들어가며 마치 본인이 후계자인 마냥 행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다 가문은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시바타 카츠이에는 오다 노부타카의 편을 들었고 그 이유는 히데요시가 오다 노부카츠 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카츠이에는 히데요시가 야마자키 전투에서 미츠히데를 제압한 것에 대해 상당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히데요시의 지위가 올라가고 세력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였습니다. 上様のご着尊この三法師様が織田家のご当主信勝様と信孝様を外すわけには織田家をないがしろにすることでは明智を成敗した者の役目と心得てる 이런 긴장관계 속에서 유리한 쪽은 삼보오시를 데리고 있는 노부타카였습니다. 왜냐하면 정식 후계자인 삼보오시를 데리고 있는 것이 정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부카츠파 즉 히데요시는 삼보오시를 데리고 오려고 노력을 하였고 마침내 1582년 12월에 노부타카를 공격하여 삼보오시를 탈환하였습니다. 시바타 카츠이의 거성은 눈이 많이 내리면 출진을 할 수 없는 지역에 있었기에 도울 수가 없었고 다시 지배체제는 바뀌었습니다. 이 체제 속에는 오다 노부타카와 시바타 카츠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이 이 체제에 불만을 가졌기에 이 둘을 토벌하기 위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시스가타케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히데요시와 노부카츠 군이 승리를 하였고 시바타 카츠이에와 노부타카는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이 지난 후 히데요시는 한 걸음 더 천하인의 자리로 가는 주도권을 쥐게 되었습니다.
5번째, 코마키 나가쿠테 전투. 히데요시는 1583년에 오사카성에 들어가 노부나가의 뒤를 이을 천하에 있는 본인이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기 시작했고, 실제로 오다 가문의 실권도 쥐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부카츠는 히데요시를 타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힘이 약했던 노부카츠는 토카와 이에야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히데요시는 이에야스가 있는 동국 지방의 정세에도 간섭을 하기 시작하였기에 두 사람은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히데요시파는 아니지만 히데요시와 싸우지 않는 편이 좋다고 진언을 한 가신두를 노부카츠는 죽여버렸습니다. 하지만 노부카츠도 도카와 이에야스와 이 건에 대해 충분히 상의를 하고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러자 히데요시는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 없어서 드디어 히데요시 대 노부카츠 이에야스 연합군의 고마키 나가쿠데 전투가 발발하였습니다. 이 전투는 히데요시와 이에야스만이 전투를 벌인 것이 아니고 일본 전국의 넓은 범위에서 두 사람을 대리하여 전투가 있었습니다. 히데요시와 이에야스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서로 진을 치고 대치를 하였지만 좀처럼 맞붙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히데요시는 이케다 츠네요키를 중심으로 별동대를 조직하여 이에야스의 본거지인 미카와 오카사키 성을 공격하도록 지시를 내렸지만, 이런 움직임이 이에야스에게 발각되어 이케다 츠네요키가 전사하였고, 후에 천하인이 되는 두 사람이 붙었지만 결착은 쉽게 나지 않았습니다. 이 전투는 의외로 간단히 끝이 났고, 히데요시 군이 노부카츠의 영토인 이세, 정확히 말하자면 남쪽 이세의 공략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이것에 안달이 난 노부카츠는 먼저 히데요시에게 화평을 요청했습니다. 이 전투로 상황은 역전되어 히데요시가 천안이 되었고, 노부카츠는 그를 모시는 신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야스 입장에서는 패하지도 않은 전쟁에서 히데요시에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에야스의 전투 명분은 노부카츠를 돕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명분을 잃은 이에야스는 본토인 미카와 오카사키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반 히데요시파들은 이에야스를 제외하고 거의 소멸되었고, 시코쿠, 호코리쿠 지방, 모리의 치유곡구 등 일본의 대부분이 히데요시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관백치임과 천하통일. 히데요시는
1585년 49세에 관백으로 취임했습니다. 관백은 천황을 보좌하며 실질적으로 천황을 대신해서 정치를 행하는 천황 다음의 최고의 관직입니다. 농민 출신인 히데요시가 일본의 최고 관직에 오른 것입니다. 이 무렵 교토에서는 코노에 노부스케와 니조 아키자네가 관백의 지책을 두고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쟁의 해결을 맡은 히데요시는 둘 다 관백의 자리를 원하니 차라리 내가 관백이 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관백이 될 수 있는 것은 후지와라 가문만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데요시는 관백이 될 수 없었지만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코노에 노부스케의 아버지 코노에 사키히사의 양자가 되어 코노에 일가가 되면 관백이 될 수 있는 상당히 억지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코노에는 후지와라 가문의 일족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히데요시는 관백이 되었고 일본 정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때 히데요시는 조정으로부터 토요토미라는 성도 하사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히데요시의 자식도 관백의 자리를 물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때는 히데요시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후 히데요시는 이에야수 토벌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마키에 나가쿠데 전투 이후에도 이에야수는 히데요시를 따를 생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발생한 엄청난 지진의 영향과 오다 노부카츠의 중재로 인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고 대신 이에야스를 복종시키기 위해 유화 정책을 썼습니다. 만일 이때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에야스는 히데요시에 의해 멸망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우선 히데요시는 자신의 이복 동생인 아사히히메를 이에야스의 정실로서 시집을 보냈습니다. 이미 아사히히메는 결혼한 상태였지만 강제로 이혼을 시키며 무리를 했으나 이에야스는 히데요시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야스는 만일 교토로 가서 히데요시에게 복종을 맹세하더라도 언제 암살을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안전 확보를 위해 누군가 인지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자 히데요시는 그의 어머니 오만도코로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에야스도 겨우 히데요시의 요구를 들어주며 교토로 가서 그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이후 히데요시는 1587년에 큐슈 정벌을 했습니다. 큐슈는 이 당시 큐슈의 패권을 둘러싸고 시마즈 가문과 오토모 가문이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데요시는 전쟁을 멈추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시마즈 가문은 패권 경쟁에서 우세했기 때문에 전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히데요시가 큐슈를 공격하였고 이것이 큐슈 정벌입니다. 이 전투를 끝내고 히데요시는 정우 처리를 위해서 하카다에 갔습니다. 여기서 히데요시는 크리스찬 다이묘의 오무라 스미타다라는 인물이 나가사키의 땅을 교회에 기부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나가사키 땅뿐일지도 모르지만 이 움직임이 전국으로 번지면 기독교인들이 일본을 지배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고 히데요시는 위기감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이 무렵 나가사키에는 절의 불각과 신사가 파괴되거나 일본인이 노예로 팔려나가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데요시는 기독교를 금지하고 선교사의 국외 추방령을 내렸으며 이것이 선교사 추방령입니다. 선교사에게 20일 이내에 국외로 퇴거하도록 요구한 것이지만 무역은 지금처럼 장려하는 추방령이었기에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히데요시는 다이묘들이 기독교를 믿는 것을 허가제로 했지만 하니마의 아카시 성주인 타카야마 우코는 기독교를 버리지 않아 영지를 몰수당했습니다. 시간을 조금 뛰어넘어 1596년 히데요시가 두 번째 조선출병을 한 1년 전에 도사노쿠니에 산 펠리페오라는 스페인의 배가 표류했습니다. 이미 히데요시는 사제 추방령으로 기독교를 금지하고 있었기에 바로 사람을 보내 이 배에 실려있는 물건을 몰수하고 배를 수리하여 그 배에 타고 있는 승조군들을 국외로 추방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성조문 중 한 명이 스페인은 선교사를 일본 영토 정복의 앞잡이로서 이용하고 있다는 정을 했기에 히데요시는 선교사를 이대로 방치해두면 일본이 정복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교토 주변에 있는 선교사와 신자 28명을 체포하여 나가사키로 데리고 가서 처형을 했습니다. 여기서 처형을 당한 사람들을 일본 28성인이라고 불렀고 현재도 나가사키에는 그들을 위한 기념관이 남아있습니다. 이 당시는 전국시대에서 아주치 모모야마 시대로 들어왔기에 국내에서는 큰 전투가 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외로부터 많은 위협이 놓인 상태였기에 히데요시가 조선 출병을 결심한 하나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큐슈 정벌 다음에 1588년 관동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호조라는 일족이 있었고 그들도 히데요시에게 복종을 하였지만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1589년 호조와 사나다 가문이 영토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히데요시가 나름대로 영토 문제를 정했지만 호조 가문의 부하 중의 한 명이 반발하며 사나다 가문의 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히데요시는 자신의 명령을 거부했다고 생각하여 호조를 공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다와라 공격입니다. 결국 호조 가문은 멸망하였으며 호조 가문 대신에 누군가가 관동을 다스려야 하는데 그 역할이 도카와 이에야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하여 에도를 중심으로 관동은 번성하게 되었고 히데요시는 동북지방의 유력자들도 본인의 아래로 들어오게 하여 드디어 1590년에 마침내 히데요시는 오다 노부나가가 달성하지 못했던 천하통일을 54세의 나이로 이루었습니다. 1591년 1월에 히데요시의 남동생 히데나가가 병사를 하였고 히데나가는 엄청나게 우수한 무장이었습니다. 전국시대는 형제끼리 후계자를 둘러싸고 서로 죽고 죽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지만 히데나가는 형인 히데요시를 극진히 모시며 워반이나 쿠데타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 남동생이 병사한 그의 8월에 척실 요도도노 사이에 낳은 아들 유일한 친자식이었던 스루마츠도 병사해버렸습니다. 히데요시의 나이를 생각하면 새롭게 자식을 얻을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히데요시는 12월에 조카의 히데츠구에게 관백의 자리를 물려주었지만 실질적인 실권은 히데요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요도도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부나가의 동생 오이치는 처음에 아사히 나가마사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노부나가는 이 동생의 남편인 아사히 나가마사가 절대 배신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배신을 당해 결국 전투를 벌였고 히데요시의 활약 덕분으로 아사히 나가마사는 전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사히 나가마사의 여자 자식들은 목숨만은 구했고 그 장녀가 차차 즉 요도도노입니다. 아사히 가문이 멸망한 후 오이치와 자식들은 잠시 오다 가문에 머물다가 키요스 회의에서 오이치는 시바타 카츠이에와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바타 카츠이에도 시즈카타케 전투에서 히데요시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남은 자식이 차차, 하츠, 고, 이른바 아사히 세자매입니다. 이 세자매는 히데요시의 보호를 받았으며 비극적이지만 차차는 본인의 생부와 계부를 죽인 히데요시의 척실이 되어 쯔루마츠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차차 이외의 아사히 세자매는 일본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하츠는 오사카 전투 때에 토쿠가와와 도요토미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였고 고우는 에도 막부의 2대 쇼군인 도카와 히데타다에게 시집을 가서 3대 쇼군이 되는 이에미츠를 낳았습니다. 아사히 가문은 멸망했지만 아사히 나가마사의 혈통은 일본 역사에 길이 남을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히데요시의 이야기를 하자면 앞으로 자식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요도도노가 또다시 히데요시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7번째, 조선 출병과 예치구 할복 사건. 천하 통일을 달성한 히데요시의 시선은 해외로 향했으며 1592년에 조선을 침략하였습니다. 이 전쟁을 당시의 일본의 여론을 따서 물로고의 영, 임진왜란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조선 출병은 어디까지나 조선은 통과점에 지나지 않았고 히데요시의 최종 목적은 명나라였습니다. 히데요시는 명나라를 정복하기 위해 조선에게 길을 열어달라는, 즉 정명가도를 부탁하였지만 조선이 거절을 하였기에 우선 조선부터 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히데요시가 왜 조선으로 출병하였는가, 왜 명나라를 정복하려고 하였는지가 궁금할 것입니다. 물론 다양한 썰이 있기에 이것이 바로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히데요시가 조선 출병을 결심한 유명한 5개의 썰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스로마츠 사망설이 있습니다. 이 설은 대하 드라마나 소설, 영화 등에서도 자주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무렵 남동생이 병사하고 아들이 스로마츠가 사망을 하자 히데요시는 상당히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히데요시는 이 슬픔을 견디지 못해 자포자기의 상태에서 조선 출병을 결심했다는가. 호화찬란한 생활을 보내며 흥청망청 생활을 했던 히데요시가 판단력이 흐려져 즉흥적으로 조선 출병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히데요시가 관백이 된 1585년 무렵부터 이미 명나라를 침략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이고, 자식이 죽었다는 이유로 그 분풀이를 위해 해외로 나가서 전쟁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동란 외전설입니다. 일본 국내에 히데요시에게 대항할 수 있는 큰 힘을 가진 다이묘를 조선에 보내는 것으로 그들의 힘을 뺄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저희 생각과는 동떨어진 설입니다. 실제로 조선으로 건너간 무장들은 히데요시의 첩권 무장들이 많았고, 오히려 히데요시에게 위협이었던 도과와 이에야스 등은 조선에 간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다이묘들의 힘을 뺀다는 것은 임진왜란에서 일본이 패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에 더더욱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히데요시는 명나라를 차지한 후의 계획도 이미 세우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공명심설입니다.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싶은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히데요시가 조선에 보낸 문서를 보면 나의 이름을 삼국, 즉 일본, 명나라, 조선에 전하느라는 내용이 있기에 공명심설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물론 공명심만으로 조선 출병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유의 하나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영토 확대설입니다. 일본이 통일되었기에 히데요시가 부하에게 나누어 줄 영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로 시선을 돌렸다는 것인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설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시에는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당연한 시절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무렵 일본은 선교사 추방년도 앞에서 서술하였지만 스페인과 포르투갈인이 일본에 와서 선교와 포교를 목적으로 일본을 지배하기 위한 계획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히데요시는 이것을 위협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서양에게 지배를 받지 않았지만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다른 나라를 보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나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히데요시는 턴수를 치기 위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을 대신해서 명나라를 지배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도 히데요시의 선교사 추방령이나 기독교에 대한 위기감을 생각하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설이라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세 번째
공명심설, 네 번째 영토 확대설, 다섯 번째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 합쳐져서 조선 출병이 결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 출병의 동기는 이쯤하고 임진왜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본군은 한반도의 북쪽 회령까지 공격에 들어갔습니다. 선봉에 섰던 가토 기요마사는 조선의 깊은 곳까지 진군을 했지만 이렇게 되면 보급로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명나라도 그냥 이대로 지켜보지만은 않았고 바로 조선의 원군을 파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선 수군의 활약이 엄청났으며 게다가 의병까지 봉기했기에 일본군은 역경에 빠졌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1년 후인 1593년에 일본 국내에서도 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히리츠구의 할복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의문이 많은 것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전혀 다루지 않고 넘어가기에는 미련이 남기에 일반적인 통설을 바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명나라와 강화가 시작된 1593년에 요도도노가 히데요시의 아들 히데요리를 낳았습니다. 앞에서 서술하였지만 히데요시는 이제 자식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여 조카인 히데츠구에게 관백의 자리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태어났기에 자신의 친자식이 히데요리에게 자신의 길을 잇게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히데요시는 조카인 히데츠구에게 관백을 그만두라고 직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히데츠구의 다음은 히데요리가 계승한다는 취지로 히데츠구의 딸과 히데요리를 결혼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히데요리는 히데츠구의 사위가 되기에 장래가 보장되는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히데츠구는 이런 히데요시의 조치에 점점 정신불안 정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밤길에 행인을 무참히 칼로 베거나 임산부의 배를 갈라 아기를 보고 즐거워하는 등의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신불안 정세가 심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팩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히데츠구에게 할복을 명하였던 히데요시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히데츠구가 정신불안 정세가 있었다고 꾸민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디까지나 역사는 성자의 편에서 기술됐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히데츠구에게 관백의 자리를 물려주었지만 히데요리라는 친자식이 태어나자 두 사람의 관계가 미묘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또 히데츠구는 본인이 할복하기 한 달 전에 천왕이 병에 걸려 있음에도 천왕의 주치의를 자신의 병 치료를 위해 자택으로 불렀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이것이 히데츠구의 할복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히데요시는 이 일에 경로를 하며 히데츠구에게 근신을 명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히데츠구의 할복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7월에 히데츠구는 모반의 의심으로 고야산에서 칩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반에 관한 것은 지금도 전문가 사이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기에 확실한 내용은 모릅니다. 어쨌든 히데츠구는 고야산에서 칩거를 하게 되었고 히데츠구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할복을 하였습니다. 히데츠구의 할복에 놀란 히데요시는 모반의 의심을 받게 만든 히데츠구의 아내와 자식 30여 명을 교토의 산조가와라에서 전부 처형시켰습니다.
현재 그 장소에는 제이센지라는 절이 세워져 있고 경내에는 히데츠구를 공양하는 탑이 있으며 그 부근에는 처형당한 아내와 자식들의 탑도 있습니다. 히데츠구 할복 사건이 토요토미 정권의 붕괴를 앞당겼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히데츠구가 사망하여 히데요리가 후계자가 되었지만 아직 3살의 어린 나이였기에 관백으로 취임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히데요리가 관백이 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히데요시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었지만 히데요시는 이미 59세여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1593년부터 명나라와 강화교섭을 계속했지만 좀처럼 진척되지 않았고 1596년에 명나라와의 강화교섭이 결국 결렬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히데요시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여 무리한 요구를 계속했지만 명나라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명나라의 황제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강화교섭을 통해 스스로 이긴 전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명나라 황제는 나의 부하가 되면 용서해주겠다고 하였고 히데요시는 명나라와 일본이 대등한 국가라는 것을 인정하면 용서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강화교섭을 한 고니시 유키나가와 침유경은 난처했습니다. 각자의 주군이 본인들만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나름대로의 묘책을 내어 각자의 주군에게 상대방의 나라가 항복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결국 이 거짓말이 들켜 히데요시는 경로를 하였고 조선으로의 재출병을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시작된 전쟁이 경장의 역, 즉 정유재란입니다. 여덟 번째,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 히데요시는 정유재란이 일어난 다음에 1598년 3월에 다이묘의 아내 등을 불러 대규모 꽃놀이 행사를 한 뒤 병에 걸렸고 6월에는 심각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7월이 되자 히데요시는 모든 다이묘들에게 한 번 더 히데요리에게 충의를 맹세하는 기청문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기청문은 처음이 아니고 실은 히데체구가 할복했을 당시에도 이미 제출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8월이 되자 일본 전국에서 유력한 다이묘 5명을 모아서 아들인 히데요리를 잘 부탁한다는 유언을 남겼고 이 5명을 고다이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고부교도 두었는데 고다이로는 전국의 다이묘 5명이지만 고부교는 이전부터 토요토미 집안을 섬겼던 사람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히데요시가 사망한 후에는 고다이로 5명과 고부기요 5명이 모여 다수결로 정치를 하게 되었지만 10명의 유력 인사가 모였기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이처럼 히데요시는 죽기 직전까지 아들인 히데요리를 걱정하였습니다. 히데요시는 1598년 8월 18일에 향년 62세로 조선 출병과 후계자인 어린 히데요리를 남겨둔 채로 사망하였고 덧붙여 히데요시의 죽음은 그해 겨울까지 비밀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정유재란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였기에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도 교토 주변에서는 히데요시의 죽음의 소식은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가을에 히데요시의 죽음을 공표하였고 12월에 일본군은 조선에서 철수를 하여 정유재란은 끝이 났습니다. 조선과 명나라와의 관계는 악화되었기에 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천하인이 되는 도가와 이에야스는 상당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사족을 달면 히데요시가 히데요리를 부탁한다는 말과 유언을 남겼지만 실제로 실권을 잡았던 이에야스는 고다이로와 고부교 제도를 붕괴시켜버렸고 세키가하라 전투를 통해 천하를 쥐게 되었습니다.